네, 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서울대학병원 복도 윤서아는 낡은 휴대폰을 쥔 채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서아 씨 병원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할머님의 수술비 자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예정된 수술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요.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서아는 힘없이 벽에 몸을 기댔다. 눈앞이 캄캄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그녀의 전부인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수술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한 손녀일 뿐이었다. 4년 전 끔찍했던 그날 밤, 의문의 화재 사고로 갓 태어난 아들을 잃고 그녀 역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그 후유증으로 몸은 약해졌고 마음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할머니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서아 선생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교양 있고 날카로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강남 은하수 유치원의 최 원장입니다. 은하수 유치원. 대한민국 0.1%의 아이들만 다닌다는 최고의 VVIP 유치원이었다. 아동미술치료사인 서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지만 그녀 같은 배경의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세화 선생님의 이력서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혹시 저희 유치원의 한 원생을 위한 개인 교사 자리에 관심 있으신지 여쭙고 싶군요. 개인 교사요? 네,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최 원장은 말을 아꼈다. 물론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쪽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첫 달 월급의 일부를 오늘 당장 선지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선지급. 그 단어들이 서아의 뇌리에 박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그녀에게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요. 며칠 후 서아는 약속대로 거액의 선금을 받고 할머니의 수술비를 완납했다. 그리고 그녀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학생이 될 아이 강민준. 그 아이는 The Kang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비정한 총수 강타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선택적 한묵증과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아이라고 했다. 저택은 성체와도 같았다. 높은 돌담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정원과 현대적인 건축미를 뽐내는 본체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윤서아 선생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집사가 그녀를 정중하게 맞았다. 저는 이 댁의 일을 총괄하는 김 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께서는 지금 2층에 있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먼저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를 때 아래층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집사, 저 여자는 누구야? 화려한 명품 드레스 차림의 모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박유진. 그녀는 민준의 친모라고 주장하며 얼마 전부터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여자였다. 오늘부터 도련님의 미술 치료를 맡아주실 윤서아 선생님이십니다. 미술 치료. 유진은 노골적으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런 애한테 뭘 맡긴다고 달라지겠어. 돈만 낭비하는 짓이지. 그녀의 경멸적인 시선을 뒤로하고 서아는 작업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민준, 똑바로 안 그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 섰다.
문틈으로 방 안의 광경이 보였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캔버스 앞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작고 마른 체구. 텅 빈 눈으로 캔버스를 응시하고 있는 아이. 강민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박유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너 같은 쓸모없는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말도 못해. 그림도 제대로 못 그려. 넌 대체 잘하는 게 뭐야? 유진은 하이힐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어서 그려. 아빠가 좋아하는 밝고 예쁜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계속 이따위로 굴면 내가 네 엄마 노릇 그만두는 수가 있어. 그녀의 폭언에도 민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붓을 든 채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 유진은 인내심을 잃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 들린 붓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아이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높이 쳐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모님, 서아가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작은 민준을 감싸 안았다. 쫙!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아의 뺨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유진의 손이 그녀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네오, 너 뭐야? 유진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어머니의 가면을 썼다. 어머 서아 선생님, 오셨으면 노크를 하셨어야죠. 민준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잠시 훈육을 좀 하던 참이에요. 훈육이요, 서아는 타는 듯. 단 뺨을 감싸쥐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본 것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아동학대였습니다. 뭐 학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진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사모님, 아이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너 같은 삼류 선생이. 저는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작은 아이의 옷자락을 쥔 작은 손길이 느껴졌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의 작은 몸은 분명히 자신을 지켜준 낯선 여자를 향해 기대고 있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김 집사와 강태호가 작업실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유진은 기다렸다 하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타호씨, 저 여자가 다짜고짜 들어와서 나를 모함하고 민준이를 뺏어 가려고 해요. 내가 민준이 엄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태호의 차가운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얼음 호수와 같았다. 서아는 그 시선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회장님, 저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뭘 봤다는 거지? 사모님께서 민준 군에게. 됐소? 태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것은 최종 통보였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재벌가의 성체 안에서 힘없는 그녀의 진실 따위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안 돼.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 강민준. 아이는 서아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했다. 선생님, 가지마. 선생님, 가지마. 강민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거대한 저택의 모든 시간을 멈추게 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의사와 치료사도 열지 못했던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여자 앞에서 아주 조금 열린 것이다. 강타오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한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박유진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저런 볼품없는 여자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타오 씨, 저 애가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요. 홀린 거예요. 나가. 강타오가 나아지기 말했다. 네. 박유진 씨, 당신 말이야. 내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이 작은 변화를,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아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작업실을 나갔다. 모두가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태호, 윤서아, 그리고 강민준. 태호는 서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아이의 정식 교사요. 당신의 임무는 단 하나. 내 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성공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상하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뒷말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그렇게 서아의 기묘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다른 치료사들처럼 민준에게 억지로 말을 걸거나 그림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저 아이의 곁에 함께 있어 주었다. 그녀는 커다란 전지를 바닥에 펼쳐놓고 민준의 옆에 나란히 엎드려 함께 그림을 그렸다. 처음 며칠간 민준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뿐이었다. 그의 그림은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 날카로운 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와 공포 혼란. 아이의 내면 세계는 어둡고 위태로워 보였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종이 위에 따뜻한 색깔들로 그림을 그렸다. 노란색 해님, 초록색 나무, 파란 하늘. 그녀는 자신의 평화로운 세계를 아이의 어두운 세계 옆에 조용히 펼쳐 보여주었다. 조용한 소통.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비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저런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곧 서아의 접근법이 이전의 그 어떤 전문가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을 치료해야 할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그림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세상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노란색 점 하나가 찍혔다. 다음 날에는 그 점이 조금 더 커졌다. 며칠 후 그 점은 서아의 그림에 있는 햇님과 닮은 동그란 모양이 되어 있었다. 그 작은 변화에 태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민준에게 새로운 재료를 건넸다. 부드러운 색색의 차를 기었다. 선생님이랑 같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을 만들어 볼까?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지만 작은 손으로 찰흙을 조물거리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의 옆에서 성벽을 쌓고 뾰족한 탑을 올렸다. 그때 민준이 자신이 만든 작은 찰흙 인형 2개를 성 안에 가져다 놓았다. 하나는 키가 크고 다른 하나는 작았다. 이건 누구야? 서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큰 인형을 한번 쳐다보고 이내 작은 인형을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한번 툭 쳤다. 서아는 깨달았다. 큰 인형은 자기 자신이었고 작은 인형은 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 이 성은 우리 둘만의 비밀성이구나. 민준은 대답 대신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그것은 그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준의 그림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추상적인 분노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은 서아를 충격에 빠뜨린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불타는 방의 그림이었다.
검붉은 화염이 방 전체를 삼키고 있었고 창문은 시커먼 연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갇혀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슬펐지만 놀랍게도 아름답고 온화했다. 그 얼굴은 박유진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서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아이의 기억 속에 각인된 끔찍한 트라우마의 흔적이었다. 5년 전 민준의 친모가 사망했다는 바로 그 화재 사고. 민준아, 이 그림. 서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순간 작업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유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이 그린 그림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강민준, 너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이런 음침한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그림을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다. 안 돼요. 서하가 그녀를 막아섰다. 비켜. 내가 내 아들 가르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서. 유진은 서하를 거칠게 밀치고 민준에게 다가가 손찌검을 하려 했다. 이 쓸모없는 놈 당장 아빠가 좋아하는 밝은 그림 그리지 못해. 그녀의 손이 민준의 뺨에 닿으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늘 수동적이고 무기력했던 아이 강민준. 그가 자신의 작은 몸을 날려 서하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지키듯 서하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작은 등은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도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자기 편을 지키려는 맹렬한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유진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서하는 자신의 등 뒤에서 작은 아이의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그녀의 작은 왕자님. 그 순간 작업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태호의 목소리가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갈라놓았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작업실 문지방에 서 있는 강타오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그의 등장에 박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재빨리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의 가면을 썼다. 태호 씨, 이 여자가 민준이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엄마인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타오는 그녀의 연극에 노란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이 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그림 유진의 폭언, 그리고 아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까지. 그는 유진을 지나쳐 아들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아의 등 뒤에 숨어 경계심을 풀지 않는 작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아, 그가 평생 처음 내보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냐? 민준은 대답 대신 서아의 옷자락을 더욱 꽉 쥘 뿐이었다. 그 작은 행동이 태우에게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지난 몇 년간 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의지하거나 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이 여자에게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유진을 돌아보았다.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대면 그땐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요. 그것은 경고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업실을 뛰쳐나갔다. 소란이 끝난 후 서아는 민준을 진정시키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서아의 몸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낯설지 않은 향기가 났다. 5년 전 지옥 같았던 사고 현장에서 꺼져가던 그의 의식을 붙잡아 주었던 바로 그 향기.
그날 밤 태호는 조비서를 불렀다. 5년 전 한강 다리에서 있었던 연쇄 추돌 사고. 관련된 모든 자료 다시 가져와. 회장님, 그 일은 이미 다시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특히 현장의 목격자 진술과 나를 병원으로 옮겼던 구급대원들의 기록을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날 자신을 구해준 희미한 기억 속의 여인. 그리고 오늘 자신의 아들의 마음을 열어준 여자.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기묘한 연결고리의 정체를. 다음 날 태호는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민준이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소. 태호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윤서아 씨, 혹시 5년 전 한강 다리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사고 기억합니까? 그 현장에 있었소.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한강다리가 아닌 화염과 연기로 가득했던 병원의 복도였다.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해야 했던 그 끔찍한 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사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 5년 전은 오직 화재 사고에 트라우마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잠시 한강 다리를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태호는 그녀의 대답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자신의 착각이었나. 그는 그녀에게 업무에 대한 몇 가지를 당부하고 그녀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서아가 나가고 난 후에도 그는 서재를 떠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의 이성은 그녀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영혼은 그녀가 맞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편 박유진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태호가 5년 전 사고를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알아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이 온통 윤서아라는 계집애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더 강력한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리기로. 그날 밤 유진은 와인 한 병을 들고 태호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다. 타요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서운 일이지. 사실 5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 나였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그녀는 소설을 쓰듯 유창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피투성이가 된 당신을 보고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을 잃은 당신 곁을 잠시 지키다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 늘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민준이 엄마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당신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그래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태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점들을 자신의 거짓말로 교묘하게 꿰맞추고 있었다. 태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성은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이것이 모든 퍼즐의 해답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 여인은 박유진처럼 화려하고 계산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들꽃처럼 소박했고 그 향기는 맑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유진처럼 탐욕으로 번들거리지 않았다. 슬프지만 단단했다. 그랬군. 타요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 같군. 그는 그녀를 믿는 척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 여자의 거짓말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벗겨내겠다고. 그리고 진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찾고 있는 그 진실의 열쇠를 자신의 아들 강민준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그날 이후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었다. 불타는 병원,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한 여인의 흐릿한 얼굴. 아이는 그 얼굴을 자신의 스케치북에 비밀스럽게 담아내기 시작했다. 박유진은 영리했다. 그녀는 강타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공략하기로 했다. 바로 아들 강민준이었다. 태호 씨,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아이들 파티를 열어주는 게 어때요? 그녀는 모성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아이가 너무 집안에만 갇힐 수 있으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하수 유치원의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명분이었다. 태호는 그녀의 속내를 의심하면서도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거절할 수 없었다. 좋을 대로 하시오. 대신 윤서아 선생도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오. 민준이에게는 아직 보호자가 필요하니. 물론이죠. 유진은 흔쾌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녀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었다. 서울의 모든 상류층 부모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윤서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 며칠 후 평창동의 강씨 가문 저택 정원은 동화 속 나라처럼 변해 있었다. 거대한 에어바운스 성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마술사와 삐에로, 그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출장 나온 셰프들이 준비한 화려한 뷔페. 서울의 네로라 하는 재벌가와 정계 인사들의 아이들이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윤서아는 섬처럼 외로웠다. 그녀는 단정한 셈이 정장 차림이었지만 온몸을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은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인종처럼 보였다. 그들의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근한 경멸이 담긴 시선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자신의 등 뒤에 숨어있는 작은 아이 강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그녀는 아이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새 모양의 장난감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새는 민준이의 수호천사야. 무서울 때마다 이 새를 꼭 쥐고 있으면 용기가 생길 거야. 민준은 말없이 작은 나무 새를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유진의 계략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아이들 중 가장 거만하고 난폭하기로 소문난 아이에게 다가가 민준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기, 저 아이 보이지? 우리 민준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네. 네가 저걸 셔틀에 오면 이모가 최신형 드론을 선물해 줄게. 아이는 신이 나서 민준에게 달려갔다. 야, 벙어리, 너 그 장난감 이리 내놔. 아이는 다짜고짜 민준의 손에 들린 나무새를 빼앗으려 했다. 평소 같았으면 민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장난감을 빼앗긴 채 구석으로 가 혼자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준은 놀라울 정도의 힘으로 나무새를 쥔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서아 선생님이 준 자신의 유일한 부적이었다. 이게 안내어에 두 아이는 잔디밭 위에서 엉겨붙어 뒹굴기 시작했다. 주변의 아이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환호성을 질렀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사교 활동에 바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만해.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두 아이를 떼어놓았다. 그녀는 흑투성이가 된 민준을 부축해 일으켰다. 민준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몸싸움 과정에서 민준의 셔츠 깃이 거칠게 찢어져 그의 오른쪽 어깨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어깨 위에 서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의 어깨 위에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별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서아의 뇌리에서 잊었던, 아니 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던 5년 전의 기억이 지옥의 문을 열고 터져 나왔다. 화염과 연기로 가득했던 병원, 비상벨 소리와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갓 태어난 아기. 그녀가 아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한 흔적. 아기의 작은 어깨 위에 그녀가 직접 입을 맞춰주었던 별 모양의 입맞춤 자국. 의사는 그것이 평생 남을 몽고반점과 같은 것이라고 했었다. 소아는 비명을 지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파티의 소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화려한 풍경.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아이의 어깨 위에 있는 저 붉은 별과 잿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존재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대세자기 아다카 의가 아들은 죽었어. 그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사망 진단서도 직접 확인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아기의 유골함도 그녀는 직접 강물에 뿌렸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영혼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내 아들이야. 저 아이가 지난 4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었던 내 아들 강민준. 그녀는 울고 있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과 똑같은 리듬이었다. 아가,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찢어지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타오 회장의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아들을 보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 슬픔과 경악스러운 희망 사이의 모든 경계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거대한 진실의 폭풍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들의 파티는 악몽처럼 끝났다. 윤서아는 남은 시간 동안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웃고 대답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온통 강민준의 어깨에 있던 그 작은 별 모양의 반점에 사로잡혀 있었다. 저택을 나와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으로 돌아온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에 댐이 무너져 내렸다. 희망, 공포, 억울함, 그리움,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내 아들, 살아있었던 거야. 하지만 희망의 빗줄기는 곧이어 더 거대한 어둠에 가려졌다. 만약 민준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난 4년간 자신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지옥 속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잔인한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불타는 병원의 기억과 함께 박유진의 아름답지만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서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5년 전의 기록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555 종합병원 신생아실 화재 사건. 인터넷에 떠있는 기사들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 사망자 2명, 부상자 다수. 경찰은 단순 사고로 수사를 종결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완벽한 벽과도 같았다. 더 이상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무언가 더 있을 거야. 그녀는 직감했다. 진실은 이런 차가운 활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잃어버린 과거 속에 있을 터였다. 다음 날 그녀는 강태호에게 휴가를 요청했다. 할머니 댁에 다녀와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태호는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서아는 몇 시간을 달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의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유년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자 5년 전 화재 사고의 상처를 끌어안고 돌아와 숨어 지냈던 곳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할머니의 희미한 채취와 곰팡내, 그리고 잊혔던 슬픔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옛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위에는
서아 병원 물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화재 당시 간호사들이 챙겨주었던 그녀와 아들의 몇 안 되는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그녀는 지난 4년간 참아 이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불에 그슬린 아기 베넷 저고리였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밤새워 직접 바느질했던, 그리고 녹아내린 플라스틱 액자 검게 변한 은반지. 그 모든 물건들이 5년 전에 끔찍했던 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소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불에 타다만 낡은 다이어리 한 권. 그것은 그녀가 임신 시절부터 써왔던 일기장이었다. 대부분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행히 중간에 몇몇 페이지는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게 그을린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오늘로 임신 38주. 우리 아가는 엄마 뱃속이 좋은지 아직 나올 생각이 없나 보다.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아가야. 엄마가 세상 모든 사랑을 줄게. 드디어 만났다 내 아가. 너무 작고 너무 예쁘다.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2배, 3배로 사랑해줄게. 아기 어깨에 별 모양 몽고 반점이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아가만의 표식. 사랑의 내 별님. 거기까지 읽었을 때 소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이어리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화재가 나기 바로 전날에 쓰인 그녀의 마지막 일기였다. 오늘 이상한 여자가 병실에 찾아왔다. 소아는 숨을 멈췄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모델처럼 아주 예쁜 여자. 그녀는 나를 위로하러 온 사람처럼 굴었지만 질문들이 이상했다. 아기의 아빠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마치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리고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하더니 아기의 어깨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아주 오랫동안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뱀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마치 내 행복을 탐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이어리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다음 페이지는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린 후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델처럼 예쁜 여자. 아기의 아빠에 대해 캐묻던, 그리고 별 모양 반점을 탐욕스럽게 쳐다보던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유진. 소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분노였다. 5년 전 그날 밤 병원에 부른 사고가 아니었다. 방화였다. 박유진,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 저지른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소아는 다이어리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2개의 질문이 이제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합쳐지고 있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박유진은 어떻게 내 아들을 훔쳤고 나를 죽이려 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되찾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악마에게 복수해야 하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윤소아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연약함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예리한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되찾고 과거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투사였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박유진이었다. 요즘 저 계집의 눈빛이 변했어. 유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최 원장에게 전화했다. 마치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섬뜩하다니까. 호들갑 떨지 마. 걔가 뭘 안다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다.
증거도 없이 걔가 뭘 할 수 있는데 얌전히 있어. 곧 강태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서가 나올 테니 그때까지만 조심해. 유진은 서아와 민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애썼다. 그녀는 서아의 치료 시간을 줄이고 민준에게 값비싼 장난감과 과자를 사주며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가 주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마음은 오직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윤서아 선생님에게만 열려 있었다. 서아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가 5년 전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의 닫힌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닫힌 기억의 문을 여는 데 집중했다. 민준아.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아이의 옆에 앉아 따뜻한 색깔의 크레용들을 건넸다. 혹시 마음속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니? 민준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서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대신 그림으로 그려보는 건 어때? 무서운 기억은 그림으로 그려서 종이 안에 가둬버리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대. 그녀는 자신의 종이 위에 커다랗고 튼튼한 금고를 그렸다. 이건 비밀 금고야. 민준이가 무서운 기억을 그려서 선생님한테 주면 내가 이 금고 안에 넣고 아주 멀리 던져버릴게. 그럼 그 기억은 다시는 민준이를 찾아오지 못할 거야. 그날 이후 민준의 그림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그리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 하얀 아기 침대 그리고 불길,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민준은 그날따라 유난히 집중해서 단 한 장의 그림에 매달렸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그 힘겨운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민준이 크레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서아에게 내밀었다. 서아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이전의 그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이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했다. 그림의 배경은 불타는 병실이었다. 시커먼 연기와 검붉은 화염. 그리고 그 안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갇혀 있었다. 바로 5년 전의 윤서아 자신이었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방의 문 밖, 연기에 둘러싸여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불타는 방을 등지고 유유히 돌아서고 있었다. 그 얼굴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박유진이었다. 이것은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언이었다. 5년간 아이를 괴롭혀온 악몽의 실체.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며 강타오가 들어왔다.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작업실의 분위기에 이끌려 들어온 참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서아의 손에 들린 그 끔찍한 그림을.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림 속 불길 밖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여자의 얼굴.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에게 사랑스럽게 아침 인사를 건넸던 박유진의 얼굴. 두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뜩하게 겹쳐졌다.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줬다던 여자. 그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자. 그 모든 것이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이게 대체...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배신감이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독한 자책감이었다. 그 순간 박유진이 저녁 식사를 알리러 작업실로 들어왔다. 태호 씨, 민준아, 저녁 먹... 그녀는 태호의 손에 들린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게 뭐야? 민준아, 또 그런 이상한 그림을... 그녀는 그림을 빼앗아 찢어버리려 했다. 손대지 마. 태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림을 든 채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여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원수를, 악마를 보는 눈빛이었다. 이 그림 설명해 보시지, 유진실 씨. 유진씨, 오해야. 태호씨, 저건 그냥 애가 악몽을 꾼 거야. 서아씨가 애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서. 태호는 그녀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조 비서, 5년 전 종합병원 화재 사건. 지금부터 재수사한다.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특히 그날 병원 방문자 명단에 박유진 씨의 이름이 있었는지 최우선으로 확인해. 그의 통화를 듣는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거짓말의 성이 아들의 작은 크레용 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아는 그 모든 광경을 뜨거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편이 되어준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주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다. 강태호의 지시가 떨어진 후 강씨 가문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조비서가 이끄는 태아그룹의 정보팀이 5년 전의 화재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박유진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녀는 저택 안에 연금된 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통제되었다. 그녀가 믿었던 최 원장은 꼬리 자르기를 하듯 그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박유진은 이대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녀는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윤서아가 아니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 바로 강민준이었다. 저 애만 없으면, 저 애만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의료 기록을 통해 아이가 땅콩에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아들을 직접 살해하려 한 비정한 여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한편 서아는 민준과의 교감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다. 아이는 서아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스케치북은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자신과 서아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으로 채워져 갔다. 그 모습은 강태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아는 더 이상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아들을 구원한 천사이자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여자였다. 운명의 그날 오후, 태호는 그룹의 긴급 이사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게 되었다. 유진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에 몰래 들어가 곱게 빻은 땅콩 가루를 구했다. 그리고 서아가 민준의 간식으로 준비해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꿀단지 쿠키 위에 아무도 모르게 그 가루를 솔솔 뿌려두었다. 얼마 후 작업실. 서아는 민준과 함께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 오늘 정말 잘 그렸네. 상으로 선생님이 맛있는 쿠키 줄게요. 서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죽음의 가루가 묻은 쿠키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비극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쿠키를 삼킨 지 몇 분도 차에 되지 않아 민준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목을 움켜쥐었다. 켜ꯛ, 켜ꯛ 샤의 입에서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다.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민준아, 왜 그래 민준아? 서아는 사색이 되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피펜, 비상용 에피펜이 어디 있지?
바로 그때 박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작업실로 뛰어들어왔다. 세상에 민준아, 윤서아 당신이 우리 민준이한테 뭘 먹인 거야.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아의 미술 도구 상자를 뒤집어 엎었다. 그 안에서 그녀가 미리 넣어둔 작은 땅콩가루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일부러 우리 민준이를...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서아는 꼼짝없이 아들을 살해하려 한 범인이 될 판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녀의 연극에 놀아날 시간이 없었다.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비켜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서아가 비상구급 상자를 찾아 헤매는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던 민준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방금 전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그의 첫 마디를 토해냈다. 마마. 태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요, 여자, 아니야,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불분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필사적인 구조 신호이자 모든 거짓을 꿰뚫는 진실의 증언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힘없이 의식을 잃었다. 태호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그 순간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태아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해치려는 적 앞에서 분노로 눈이 뒤집힌 한 마리 짐승이었다. 그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박유진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지옥 그 자체였다. 엄마. 강민준의 그 한마디는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도 같았다.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의식을 잃었지만 그가 남긴 진실의 파장은 작업실 안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강태호의 눈에 맺힌 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자기 혐오와 얼음처럼 차가운 살해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악마와 한 집에서 살았던 것이다. 김 집사.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게 갈라져 나왔다. 네, 회장님. 박유진 씨를 내 서재로 모셔. 그는 모셔라는 단어에 지옥의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통신을 차단해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만들어. 타오 씨,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박유진은 필사적으로 발악했지만 강철 같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작업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어는 의식을 잃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세호아 씨, 그가 윤서아를 돌아보았다. 병원으로 갑시다. 지금 당장. 그의 전용 헬기가 정원에 대기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그 풍경을 눈에 담지 못했다. 태호의 품에 안긴 민준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서아. 세 사람은 위태롭지만 필사적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폭풍의 한가운데를 날고 있었다. 병원 VVIP 병동. 민주는 다행히 응급처치 덕분에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가 새근새근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타요와 서아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병실 밖 복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당신을 의심하고 상처를 줬소.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을 뿐이죠. 그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렇소. 타요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민준이의 증언은 결정적이지만 법정에서는 아이의 말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 박유진 그 여자의 숨통을 끈을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그는 조 비서로부터 넘겨받은 5년 전
화재 사건의 재조사 보고서를 펼쳐보았다. 보고서는 수많은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발화 지점의 불분명함, 소방서의 늦장 출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CCTV 원본 파일.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은폐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인이 한 명 있어. 태호가 말했다. 증인이여, 당신의 할머님이요. 소아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의 충격으로. 그래서 내가 모셔왔소. 태호가 말했다. 당신이 시골집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나는 할머님을 서울에 있는 우리 재단의 요양병원으로 모셨소. 최고의 의료진과 심리치료사들을 붙여드렸지. 소아는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유일한 가족까지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님은 그날의 유일한 목격자요. 화재 직후 당신과 아기의 곁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 태호의 말대로 소아의 할머니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할머니는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의 일부를 잃은 채 깊은 우울증 속에서 살아왔다. 가봅시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당신의 할머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할머님을 만나러. 요양병원은 호텔처럼 쾌적하고 평화로웠다. 할머니의 병실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몇 주간의 집중치료와 안정된 환경 덕분인지 할머니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세아야. 할머니는 손녀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할머니 나왔어. 서아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꼭 잡았다. 태호는 말없이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의사와 상담하며 할머니의 기억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왔다. 5년 전 소아가 아기를 위해 만들었던 베넷 저고리 아기의 발 도장이 찍힌 낡은 앨범. 할머니. 소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5년 전 우리 아가가 있던 그 병원 기억나. 할머니의 눈이 흐려졌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도 지독한 상처였다. 기억나고 말고 그 끔찍한 날을 어떻게 잊겠니? 그날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어?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었어? 아니면 간호사? 글쎄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였어. 아주 젊고 예쁘장하게 생긴. 혹시 이 사람인가요? 태호가 조용히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여러 명의 간호사와 의사들의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다. 5년 전 그 병원에 근무했던 모든 의료진의 사진이었다. 할머니는 사진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이 한 사진 위에서 멈췄다. 알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사진 속 인물은 박유진의 먼 친척이자 당시 그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자였다.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구나. 너무 오래돼서. 미안하다 아가. 내가 더 똑똑히 기억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소아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다그치지 않았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더 이상 무리하지 마. 그날은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할머니는 잠을 자다가 5년 전에 악몽을 꾸었다. 불타는 병원 복도, 비명과 연기, 그리고 자신의 앞에서 아기가 죽었다며 차갑게 말하던 한 젊은 여자의 얼굴.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기는 이미 손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여자의 가슴에 달려있던 이름표. 인턴 의사 박지민, 박유진의 사촌 동생이었다. 세오아야.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소아가 달려왔다. 기억났어. 내가 똑똑히 기억해. 할머니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때 그 간호사 박유진, 그 계집애의 사촌 동생이었어. 내가 예전에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증언은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강타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검찰에 박유진의 사촌 동생 박지민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강씨 가문의 저택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다. 모든 출입문은 통제되었고 박유진의 방 앞에는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지키고 섰다. 하지만 그들의 그물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박유진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한밤중 저택에 늙은 하녀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그 하녀의 도움을 받아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을 틈타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군데, 강민준의 방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인질이자 마지막 희망. 그녀는 잠든 아이의 입을 막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저택의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박유진과 함께 강민준이 사라진 것이다. 태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조비서 당장 내 전용 헬기를 태아그룹 본사 옥상으로 보내 그 여자가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야.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박유진은 민준을 데리고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태아그룹 타워의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무덤이 될 장소였다. 태호와 서아가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박유진은 울부짖는 민준을 끌어안은 채 헬리패드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아찔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다.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두 사람은 그대로 추락할 터였다.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면 이 아이랑 같이 뛰어내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 씨, 제발 진정해. 원하는 게 뭐야? 돈 원하는 만큼 줄게. 태호가 애타게 외쳤다. 돈. 유진이 실성한 듯 웃었다.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데, 내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어. 바로 당신 옆자리 태아그룹의 안주인 자리였다고. 박유진 씨. 서아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이를 놔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저라면 제가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닥쳐. 윤서아, 유진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네가 나타나서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너만 없었으면 난 완벽하게 민준이 엄마가 되고 태호 씨의 아내가 될 수 있었어. 그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 것이었어. 유진의 절규가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감정은 마침내 통제불능 상태로 폭발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스스로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5년 전 그 병원에 불내가 질렀어. 서아와 태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년이 감히 태호 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눈이 뒤집혔지. 그래서 네 아들을 훔치고 널 불길 속에 가두어 버렸어. 네가 거기서 죽었어야 했는데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녀의 끔찍한 고백은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자백이었다. 그녀가 흥분해서 날뛰는 동안 태호의 지시를 받은 특수 경호팀이 건물 벽을 타고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로 접근하고 있었다. 민준아. 서아가 아이를 향해 눈으로 그리고 입 모양으로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선생님이 줬던 나무새. 민준은 울고 있었지만 서아의 신호를 알아들었다. 아이는 품속에서 서아가 줬던 작은 나무 새를 꺼내 들었다. 유진이 서아를 향해 악담을 퍼붓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민준은 손에 쥔 나무새를 그녀의 발밑으로 툭 떨어뜨렸다. 유진이 반사적으로 발밑을 내려다보는 그 찰나의 순간, 지금이다. 등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경호팀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유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압되었고 민준은 안전하게 서아의 품으로 돌아왔다. 여마. 아이가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서아는 아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모든 것이 끝났다. 박유진은 살인 미수 및 영아 납치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녀와 공모했던 최 원장과 그녀의 친척이었던 간호사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옥상에는 이제 세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강태호, 윤수아, 그리고 강민준.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끔찍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였다. 하늘 위로 5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날처럼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을은 더 이상 슬픔의 색이 아니었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축복하는 희망의 색이었다. 1년 후 평창동 강씨 가문의 저택정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1년 전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그 비극의 파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오늘은 강민준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원의 주인공인 민준이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침묵의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밝고 쾌활한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받고 자란 아이 특유의 해맑은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윤서아와 강태호는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굳게 맞잡혀 있었다. 서아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슬픔에 찬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연인이었다. 태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민준이가 두 사람을 향해 손짓했다. 아이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림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정말 잘 그렸네. 태호가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서아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찾아왔다. 할머니와 김 집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남았다. 태호는 소아와 민준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 바로 그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상처와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다. 세 사람의 기적이 시작된 가장 소중한 장소였다. 세화 씨. 다혜가 서아의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1년 전 오늘 나는 이 아이 덕분에 당신이 내 아들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나는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되찾았소. 웃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지. 당신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나의 죽어있던 인생까지 구원해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는 서아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은 들꽃 모양이 섬세하게 조각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려 있었다. 윤서아, 나의 세상에 빛이 되어준 당신. 이제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남은 평생 동안 나의 아내이자 민준이의 어머니,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어주시겠소. 서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태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와락 껴안았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완벽한 하나의 원. 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묶인 가족. 몇 달 후 봄, 서아의 배는 어느새 사랑스럽게 불러 있었다. 민준이는 매일 밤 엄마의 배에 귀를 기울이며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동생아, 빨리 나와. 형아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 그려줄게. 태호는 그 모습을 더없이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는 뒤에서 자신의 두 보물 서아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고맙소.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게 와주어서, 내 가족이 되어주어서. 서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창밖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꽃들을 바라보았다. 지독하게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완벽한 봄이 찾아왔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침묵의 왕자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왕자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용감했던 그의 수호 천사가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